제1장에서는 디지털 논리 회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디지털 컴퓨터의 정의와 그다음에 논리 게이트들 종류, 부울 대수, 그리고 부울 대수를 간소화하는 맵 방식, 조합 회로, 그리고 플립플롭, 그리고 플립플롭을 포함하는 순차 회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로들을 갖다가 모아서 더 복잡한 회로로 다루는 것은 제2장의 부품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컴퓨터란 무엇인가? 이 디지털 컴퓨터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걸 정의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투링 머신이다 라고 하는, 맞아, 이제 프로그램 저장 방식의 계산기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디지털 컴퓨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투링 머신이 꼭 디지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컴퓨터를 좀 더 잘 정의한다면은 이진 시스템을 사용해서 오로지 0, 1, 이 두 개만 사용해 가지고 계산을 수행하는 그러한 디지털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비트 0과 1의 조합인 비트의 그룹을 사용해서 한 그룹에 비트가 2개일 수도 있고 8개일 수도 있고 16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비트의 그룹을 사용해서 숫자나 문자 또는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정보를 표시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디지털 컴퓨터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디지털 컴퓨터는 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CPU, 이 CPU는 우리가 보통 중앙처리 장치라고 그러죠. 단순히 이제 중앙처리 장치로 끝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 구조를 다룰 때는 바로 이 CPU가 컴퓨터 그 자체입니다. 컴퓨터가 CPU고 CPU가 컴퓨터예요. 이 CPU에서 이제 산술 논리 처리, 데이터 저장, 제어, 이런 기능을 다 수행하게 되는데, CPU가 컴퓨터 그 자체라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컴퓨터 그러게 되면 여기에는 CPU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 나머지 뭐냐? 메모리, 이게 스토리지, 입출력 장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이것들은 주변 장치라고 합니다. 주변 장치. 그래서 이 주변 장치를 컴퓨터라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컴퓨터는 CPU 자체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공학생인 것과 비전공학생인 것이 바로 이런 데서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비전공학생이라고 그러면은 컴퓨터가 뭐냐? 그러면 보통 이제 PC, 여기 PC 이 자체, 이걸 PC라고 하는 걸 우리가 컴퓨터로 얘기하기 쉬운데, 전공학생이라고 그러면은 컴퓨터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면은 그것은 사실은 CPU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컴퓨터가 다르다, 그 얘기는 CPU가 다른 것이고 컴퓨터의 능력이 다르다, 여기 CPU의 능력이 다른 겁니다. 나머지 메모리나 하드나 SSD나 이런 걸 전부 다 뭐다? 주변 장치라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 한마디로 컴퓨터는 CPU, 네가 다다 하는 겁니다. 이 CPU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CPU를 보조하는 그런 유닛이다 생각하면 가장 쉬운 내용이 되겠죠. 컴퓨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본다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체제와 그 다음에 시스템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응용 프로그램, 세 가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운영체제는 우리 다 알다시피 OS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시스템을 움직이는 가장 중추적인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운영체제하고 연결돼 가지고 시스템 운영을 보조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유틸리티라든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에디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 같은 것도 에디터인데 이것도 시스템 프로그램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렇진 않습니다. 시스템 프로그램은 운영체제가 만들어질 때 보통 설계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MS 워드나 아니면 이제 아래 한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시스템 프로그램에 얘기하지는 않죠. 우리가 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에디터라고 한다면은,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노트패드 같은 거, 이게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유닉스라고 그러면 이제 VI 같은 거게 되겠죠. 그 이외에 MS 오피스,
뭐 아니면 이제 통신 프로그램, 뭐 웹 이런 것들, 게임 프로그램, 이건 전부 다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에서 이진 정보는 0과 1의 전압 신호로 표시하는데, 여기서 0은 보통 전압 0V, 그리고 1은 전압 5V로 표시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논리 0을 0.5V, 그리고 논리 1을 3V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보통은 5V를 1, 0V를 0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0과 1의 입력 신호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논리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때의 논리식은 논리 게이트로 대응되는 그러한 일련의 그 기호와 이름으로 표시되는 그 함수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논리 게이트를 하게 된다면은 AND, OR, NOT, 그리고 이제 버퍼, 이런 게이트를 주로 많이 쓰게 되겠죠. AND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개의 신호 A하고 B, 뭐 신호든 아니면 이제 부을 그 값이든 간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 갖다가 AND로 했을 경우에 그 AND의 결과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은 결과는 0이다. 둘 다 1이어야지만 1이다 하는 거죠. OR의 경우에는 AND와는 반대로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은 결과는 1이고 둘 다 0인 경우에만 결과가 0이다 하는 겁니다. NOT의 경우에는 신호가 들어오면 그 신호의 반대 신호, 즉 0이 들어오면 1이 출력되고 1이 들어오면 0이 출력되는 그러한 경우가 NOT 게이트인데, 버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오는 신호가 바로 출력 신호가 되겠죠. 0이 들어오면 0이 출력되고 1이 들어오면 1이 출력되는 그런 그 논리 게이트가 바로 버퍼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더 응용된 그 게이트로는 NAND 게이트, NOR 게이트, 그 다음에 exclusive OR 게이트, 그리고 exclusive NOR 게이트가 있죠. 이 NAND 게이트는 AND 게이트에다가 NOT 게이트를 붙인 겁니다. 이 앞에 꼭지가 있죠. NOT 게이트를 붙인 것인데, 당연히 논리식의 결과도 AND 게이트하고는 정반대입니다. AND 게이트가 0, 0, 0, 1의 출력을 보이는 반면에 이 NAND 게이트는 1, 1, 1, 0의 출력을 보이게 되겠죠. NOR 게이트도 마찬가지로 OR 게이트의 앞에 NOT을 붙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R 게이트하고는 전혀 반대의 그 출력을 나타내겠죠. exclusive OR의 경우에는 두 개의 입력이 같으면은 0을 출력하고 서로 다르면 1을 출력하는 그런 게이트입니다. 말하자면 서로 다른 입력이 들어왔을 때 1, 서로 같은 입력이 들어왔을 땐 0이죠. 이것에 반대되는 동작을 하는 것은 exclusive NOR, 요 게이트가 되겠죠. 요거는 같은 입력이 들어왔을 때는 1, 그리고 서로 같지 않은 입력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0이 나오는 그러한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xclusive OR하고는 서로 반대의 동작을 하는 게이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울대수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진 변수와 논리 동작을 취급한 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기본 대수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AND, OR, NOT과 같은 이러한 기본 게이트 동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 대수 동작을 이용해 가지고 부울 수식을 표현한다 그러게 되면은, 예를 들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F는 X 플러스 not Y 곱하기 Z, 여기서 플러스는 OR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곱하기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곱하기는 AND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이것을 우리가 게이트로 표시하게 된다면은 Y에 not을 붙이고 Z와 AND 시킨 결과를 X하고 OR 시킨다 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F라 표시하고, 이때 이 X하고 Y하고 Z의 모든 경우의 수 000부터 111까지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집어넣어 봤을 때 나오는 출력, 이 결과가 바로 F의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논리식을 갖다가 또는 논리 회로를 이렇게 부울 수식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여기서 본 것처럼 이렇게 진리표로 표시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논리 회로에서 부울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 한 3가지 정도만 얘기해 본다면은, 일단 그 XYZ 같은 변수들 사이에 진리표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수식으로 표시하기 편리하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논리도를 그렸을 때도
이 논리도의 입력 x, y, z와 그 다음에 출력 f와의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대수 형식, 수학적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편리한 그 표현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부울 수식 보게 되면은 보기에는 전혀 다른 수식인데 결과, 즉 f의 질값이 똑같은 그런 부울 수식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수학적으로 동치라고 합니다. 이런 동치 수식이 많은데 어차피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수식이라면은 식이 복잡한 것보다는 간단한 게 더 낫겠죠. 당연히 회로도 복잡한 회로보다는 간단한 회로가 나을 겁니다. 좀 더 간단한 회로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경제적으로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울 대수를 사용해서 간략화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동치인 회로를 찾는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다 하는 것도 이 부울 대수 사용의 이유가 되겠죠. 부울 대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쭉 이제까지 배워왔던 기본적인 대수하고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항동원도 있고 역원도 있고 교환법칙, 결합법칙, 배분법칙 이런 거 다 적용되고 드 모르강의 법칙 같은 그러한 법칙도 다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표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변수 값에 뭐를 오화시키면은 그냥 원래 변수 값이다. 이런 경우 우리가 항동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화의 경우에 항동원이 0이에요. 곱, 즉 AND의 경우에는 어떤 값에 AND를 했더니 그냥 그 값이다. 항동원이겠죠. 곱의 경우에 항동원이 1입니다. 만약에 어떤 값에 어떤 값을 갖다가 더했더니, 즉 오화를 했더니 항동원에 대한 역원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갖다 우리가 역원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곱에 대해서는 x에 대한 역원은 난x가 되겠죠. 교환법칙, x에다 y를 오화하나 y에다 x를 오화하나 x에다 y를 end하나 y에다가 x를 end하나 똑같다는 것이죠. 교환법칙. 결합법칙, y하고 z를 먼저 오화한 다음에 x를 오화하나 x하고 y를 먼저 오화한 다음에 z를 오화하나 똑같다는 겁니다. 배분법칙, 우리 때는 배분법칙이라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아마 분배법칙이라 배운 것 같아요. 분배법칙, y하고 z를 오화한 것에다가 x를 end하는 것은 각각을 end한 것의 결과를 오화한 것과 똑같다 하는 것이죠. 14번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분배법칙입니다. 약간 좀 생소한데 y하고 z를 end한 결과에다가 x를 오화한 것은 각각을 오화한 것의 곱과 같다. 논리상으로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 수식으로 보면 뭔가 낯설죠. 네, 이것도 분배법칙입니다. 드 모르강의 법칙, 오화의 낫은 각각의 end와 똑같다. 각각의 낫의 end와 똑같다. end의 낫은 각각의 end의 낫의 오화와 똑같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7번 같은 경우에는 x의 낫의 낫은 그냥 x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군의 적의 적은 아군이다 이 얘기죠.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입니다. 네, 조금 전에 부울대수의 등가회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경우 이제 대표적인 그 등가회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F는 A, B, C와 A, B, not C와 A, not C 이런 게 있다면 앞에 A, B, C하고 A, B, not C는 A, B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A, B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C와 not C인데 요거는 어떤 변수에다가 not 어떤 변수를 하면 앞에 우리가 봤다시피 어떻게 됐죠? 그냥 1이었죠. 네, 그냥 1이니까 이 값은 그냥 AB가 됩니다. 그래서 AB and O와 not AC가 되겠죠. 즉 이러한 함수가 이런 함수를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회로로 보게 되면은 자 원래 함수는 A, B, C를 end한 거, A, B, not C를 end한 거, 그 다음에 A, not C를 갖다 end한 것, 그것을 갖다가 5화로 합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게이트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죠. 하지만 간략화된 회로를 보게 되면은
두 개의 F 값은 전부 다 그 등가 회로임에도 불구하고 게이트가 하나, 둘, 셋, 네 개로 줄어들었죠. 예, 게이트 하나당 드는 돈, 즉 비용이 있기 때문에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훨씬 게이트가 적은, 다시 말하면 비용이 적게 되겠죠. 그러므로 오른쪽의 등가 회로가 훨씬 더 그 비용적으로나 효율적으로 더 좋은 회로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울대수의 보수를 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함수 f가 a and b, or not c and not d, or not b and d다. 그런 부울함수가 있다고 되면 이것을 갖다가 not f 하게 되면은 드모란 법칙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not a, or not b, and c, or d에 and b, or not d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예, 앞에서 본 것처럼 부울함수를 간략화시키는 것은 대수적인 방법에 의해 가지고 리터럴을 줄임으로써 간략화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변수가 좀 많아지고 그리고 항이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맵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울함수를 비주얼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간소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맵 방식의 간소화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카르노 맵 또는 이제 베이치 맵 같은 그런 이제 맵 다이어그램을 갖다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논리회로 시간에는 이제 카르노 맵을 얘기했죠. 이거는 이제 민텀과 맥스텀을 이용해 가지고 각 민텀이나 맥스텀 향을 묶어서 간소화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카르노 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변수가 뭐 2개일 때 또는 뭐 3개일 때 또는 뭐 4개일 때에 대해서 우리가 각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 즉 0과 1이죠. 0과 1의 조합 값을 갖다가 우리가 민텀 값으로 표시하고 그 민텀 값이 1일 때 인접한 1을 서로 묶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사각형에 써 있는 숫자가 바로 민텀의 항의 숫자인데 이 항의 숫자는 결국은 각 그 네모 칸에 들어있는 변수의 조합에 대한 그 숫자 표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3변수의 경우에 이 0의 자리에는 0, 0, 0, 즉 0, 0, 0이니까 여기 숫자 0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민텀 0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0, 1, 1이죠. 그러므로 0, 1, 1, 즉 3이죠. 그래서 민텀 3이 되는 거예요. 이 카르노를 쓸 때는 변수를 뭐 2변수면 각각으로 나누고 3변수의 경우에는 하나와 둘로 나누고 4변수의 경우에는 둘로 나누게 되는데 각 변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A는 0과 1 뿐이죠. BC는 이제 2비트니까는 00, 01, 1110입니다. 예, 1011이 아니에요. 이게 카르노 맵에서 서로 반대가 되어 있다는 거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3이 되는 것이고 이쪽이 010이 돼 가지고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민텀 0, 1, 2, 3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 5, 6, 7번 민텀이 되는 것이죠. 4변수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는 0000이죠. 0이 4개니까 0입니다. 여기는 0001,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0, 1, 역시 마찬가지로 2, 3, 4, 5, 6, 7 되겠죠. 그 다음에 8, 9, 10, 11이 아니라 바로 밑으로 갑니다. 8, 9, 10, 11, 12, 13, 14, 15의 민텀으로 배치가 되겠죠. 이러한 민텀의 값을 우리가 모아서 간략화시키는 것이 바로 카르노 맵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 f는 a, b, c가 민텀 3, 4, 6, 7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3변수니까 3변수 맵을 사용해서 3, 4, 6, 7 각각 이 부분이 1이 되겠죠. 그래서 3, 4, 6, 7이 1이 될 겁니다. 그럼 이걸 두 개씩 묶어요. 인접한 것끼리 묶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묶으면 이것은 바로 B, C 항이 되겠죠. B도 1이고 C도 1인 곳. 그리고 물론 이렇게 묶어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럼 이거 하나 남죠. 그런데 이 카르노 맵에서는 각각의 변, 요 멀리 떨어진 두 개의 변은 서로 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 붙어 있는 거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1과 요 1도 서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서로 묶게 되면은 요 항은 A가 1이고 그리고 B는 0과 1 다 있고 C가 0인 곳이기 때문에
A not C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소화 되겠죠. 4변수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민텀 0, 1, 2, 6, 8, 9, 10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부호함수가 있다. 그럼 이거 갖다가 우리가 각각 민텀으로 0, 1, 2, 6, 8, 9, 10을 각각 1의 항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 1의 항들을 서로 묶게 되면은 먼저 이렇게 묶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4항을 묶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not B하고 not C예요. 그리고 여기 1이 2개 붙어 있죠. 이것도 묶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not A이고, 그리고 C이고 not D입니다. 요게 남았죠. 요건 누가 묶죠? 근데 카르노 웹에서는 4변수의 경우에는 요 4꼭 지점, 이것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 마치 하이퍼큐브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이것도 서로 묶인 겁니다. 따라서 요 4개의 1도 서로 묶을 수 있습니다. 아, 이런 1 같은 거는 이게 이미 쓴 거 아니냐? 이미 썼는데 또 써도 되느냐? 예, 또 써도 됩니다. 카르노 웹에서는 한번 사용한 항을 중복해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4개를 갖다 서로 묶어버리게 되면은 요거는 바로 not B, not D 항이 돼버리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부호소식으로 간략화돼서 우리가 수식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게 간략화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카르노 맵으로 간략화시킬 때 꼭 그 민텀 1에 해당하는 항만 묶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0으로 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 함수 f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항들이 1인 항을 정의한 것이기 때문에 0인 항을 묶게 되면은 이거는 f가 아니라 not f가 되겠죠. 예, not f가 됩니다. 만약에 0을 서로 묶어가지고 맵을 만드는 것이 좀 더 쉽다, 그게 모양상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0을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not f를 만드는 거죠. 그럼 not f를 만들어가지고 묶게 되면은 이 부분은 CD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AB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B, not D가 될 겁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not f를 구한 거니까 이 원래 함수를 구하려면 다시 이거에 not을 하면 되겠죠. 예, 그 결과가 이겁니다. 드모랄 법칙에 의해 가지고 A, B는 not A와 not B가 되고, C, D는 not C와 not D가 되고, B, not D는 not B와 D가 되겠죠. 요 세 항을 묶으면은 원래 함수가 될 것이고, 요 두 개의 함수는 같은 함수입니다. 즉 동치 함수인 거죠. 근데 회로상 차이가 있죠. 이 경우에는 AND 한 것들을 갖다가 OR로 묶었습니다. 즉 AND 한 것을 OR로 묶었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O와 한 것을 AND로 묶었습니다. 즉 O와 한 것을 AND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AND OR 회로가 될 것이고, 이 경우는 OR AND 회로가 되겠죠. 즉 sum of product냐 아니면 product of sum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전혀 다르게 생긴 회로처럼 보이죠? 하지만 두 개는 동치예요. 같은 회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걸로 그 카르노 맵을 묶을 것이냐, 1에 해당하는 그런 항으로 묶을 것이냐, 아니면 0에 해당하는 항으로 묶을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맵을 딱 보고, 이렇게 맵이 딱 주어졌을 때 한번 맵을 딱 보고 어느 걸 묶는 것이 더 간단해 보이느냐 하는 걸 판단해서 카르노 맵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카르노 맵을 사용할 때 무정의 조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래 수식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항인데 그 항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그러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 ABC가 있는데, F는 ABC가 있는데 이 함수의 민텀이 026이다. 즉 026이다. 그럼 원래는 이렇게 묶고 그렇게 이렇게 묶어야겠죠.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여기 무정의 조건이 있어요. 1, 3, 5가 무정의 조건입니다. 1, 3, 5가 무정의 조건이에요. 그럼 이거는 써도 되고, 즉 써도 된다는 얘기는 이거를 1로 간주해도 되고
0으로 간주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뭘로 간주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1로 쓰고 싶으면 1로 쓰고 0으로 쓰고 싶으면 0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1로 쓴다. 그러면 이 4개를 묶을 수가 있겠죠. 카로나 웹에서는 항을 많이 묶을수록 수식이 간단해지니까 이걸 묶는 거 유리하겠죠. 그럼 이걸 묶으면은 나데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묶게 되면은 요거는 비나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간략화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무정의 조건을 쓰게 되면은 무정의 조건을 쓰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훨씬 더 결과 부을 수식이 간단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정의 조건이 있다고 그러면은 최대한 쓰는 게 좋겠죠. 뭐 0으로 쓰든지 아니면 1로 쓰든지 그건 설계자의 마음이에요. 그랬을 때 무정의 조건을 썼던 부을 수식과 안 썼던 부을 수식은 동치는 동치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정확한 동치는 아니에요.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서 다루진 않겠지만은 이 논리회로에서 해저드가 발생하는 경우, 비동기순차회로에서는 이 무정의 조건을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거. 하지만 보통 통상의 논리회로에서는 무정의 조건을 썼을 경우와 안 썼을 경우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우 만약에 무정의 조건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최대한 쓰는 게 좋아요. 예, 가능한 한 많이 써가지고 수식을 간단히 할수록 유리합니다.